그 계엄을 뭔가 이제 벌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분의 이름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바로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인데 먼저 김병주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성장군 출신 뭐 재선입니다. 뭐 이분 또 이력도 되게 특이하긴 하던데요. 경북 예천 출신인데 초중고는 또 태백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버님이 광부 같은 일을 하시면서 네. 어머니는 약간 그쪽에 생선가게 하면서 되게 가게가 어려워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보통 이제 가게 어려우면 이제 좀 집안 돕기 위해서라도 군인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뭐 김유신 장군을 동경해서 뭐 삼국 통일한 것처럼 남북 통일이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제 육사를 가야 됐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이제 그 근처에서 있는 강릉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육사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몸도 마음도 단련을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남대천을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80년에 이제 육사 40기로 입교를 했고 또 특이한 게 이게 포병으로 이제 인관을 해가지고 포병 소유로 인관해가지고 이 포병 쪽으로 해서 이제 34단장 육군 미사일 사령관 거쳐가지고 한미연합 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역임했는데 포병 출신으로 이렇게 별 4개 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드물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뒤로 이 전역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영입인지 3호로 입당을 했는데 당시 입당의 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애국가 사절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평화롭고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혀가지고 되게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고 22대 때는 이제 경기 그 남양주 시을 여기 지역구 출마해가지고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본인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성 장군이 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 비결로 손자병법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손자병법 덕후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뭐 전역한 이후에 2019년 4월 15일에 뭐 국방 TV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손자병법하고 자기가 군 생활에서 익힌 경험을 통해서 뭐 사회와 소통하겠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관한 방송을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 시크릿 손자병법 이런 책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재밌는 게 말씀을 제가 이제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잘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하고 구수하게. 뵌 적은 없고 보통 약간 무게를 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매불쇼 이런 데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즐겨 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아는 그런 느낌의 분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여담인데 그 이제 계엄의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이제 경기사 나가려고 최고위원을 그만두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가 이제 여당에 취재한 바로는 국방부 장관도 내심 조금 바라셨던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꽤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번에는 원칙이 확고하게 문민 장관을 세우겠다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그 흔쾌하게 접고 그냥 안규백을 지지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전해진 얘기로는 가족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는 절대 반대한다는 말도 있다고는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손자병법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병술 중에 하나가 부전승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부전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안 싸우고 이기는 손자가 이긴 최상의 승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계엄 때도 부전승을 했다고 여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2차 계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쉽게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령관 있잖아요. 곽종군을 직접 만나서 12월 6일에 이렇게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안 싸우고 우리가 계엄에서 이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고 그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 이야기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손자병법을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시던데 그때 이제 박정훈 특전사령관을 이제 갑자기 찾아간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때 이제 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박성론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다고 하는데 자기 그때 갔던 이유가 이 2차 계엄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 특전사령부가 가장 이제 핵심 부대다 그렇게 생각해서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나온대요. 가장 강한 부대의 적장에게 항복을 받으면 나머지 부대는 무너진다. 아, 그래서 박정군의 항복을 받았다. 항복을 받아서 그 뒤로 이제 차례차례 그때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전화해가지고 자기 맞아요, 대답 맞아요. 와달라고 예. 가서 라이브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자병법이 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수는 굉장히 좋았던 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두 사람 만나서 한 김병주 거는. 의원이 여하튼 보면은 뭐 어떻게 가든 역할은 굉장히 세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역할을 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특전사 수방사가 가지고 어떤 명령을 받았어, 그다음에 어떻게 지시가 국회 서울 투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갔어 해서
내란 계획 실행 관련 이게 자백을 받은 거잖아요. 뭐 이제 곽종군, 이진우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군이 끝내 쿠데타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은 일부 양심적 지휘관과 병사들의 결단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다른 부대들한테도 이제 쿠데타에 가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굳이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란 주도의 계엄 지휘부, 뭐 헌정수호 쪽 현장 지휘가 하면은 이쪽으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자꾸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이제 국회가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를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도 던지고 군에도 던지고 국제사회에도 던지고 그래서 특히 군 내부에도 이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조치가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해서 이제 약간 압박을 한 느낌이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어쨌든 군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그런 해서 제보를 받고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병력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카더라식의 정보가 많은데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제보를 이제 뭐 교차 검증하고 또 이제 뭐 기자회견, 특검 수사 뭐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상당히 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언급드렸지만은 그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병조 의원 못지않은 정보통인데 그 국정원 그 출신이어서 그런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들은 바는 그래요. 김민석 의원한테 왔는데 김민석 의원이 초동 그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박선원하고 저기 아까 말한 김병주 의원 둘이서 이제 자기들 다 각자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서로 이제 좀 부풀렸다는 게 이상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네. 살을 쳐서 이제 더 떠들었다. 그러니까 떠들었다기보다 외부에 알리고 경고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전에 좀 알았다는 거고 그 직전에 알았다는 얘기 또 있는 그 거죠. 전부터 예. 이제 박선원 의원하고 이제 김병주 의원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사실 이제 이 계엄령 선포될 거라는 식으로 경고를 계속했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계엄 선포되면 가장 핵심 부대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707 특임단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일찌감치 그때 계속 예의주시했는데 박선원 의원실에 보니까 이제 이른바 국정원하고 맞아요. 특전사 네. 출신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제 체크를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12월 그러니까 2일 날 이 특임단이 영해 훈련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영내 훈련을 하더라. 즉 대기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이 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고 12월 3일 당일에 또 특전사랑 이런 나머지 이 707 부대들이 이 일과가 9시에 종료돼야 되는데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때 휴대전화를 일체 수거했다 이런 첩보를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예산에 대한 항의 표시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걸 보고 이거 뭐가 좀 위화감을 감지해가지고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걸 좀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이게 갈지까지는 이제 뭐 그 이후의 문제니까 다만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딱 이 계엄 선포하라고 이렇게 왜 우리 보면 그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빨리 맞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보면 그때 약간 기괴한 모습에서 자기 앉자마자 계엄령 선포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집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국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박선원 의원이 그 원에 근무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엄을 또 막은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그 박선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둘이 별로 친하지 않고 딱 한 번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기조실장도 하고 네. 특보도 하고 나중에 이제 1차장도 했었는데 자기가 특보 시절인가 영국에 갔을 때 홍장원 차장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 제가 박선원 의원 말하는 거 들었는데 만약에 자기는 사실 제일 이제 자기는 계엄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자기는 홍장원 차장이 거기에 가담할까봐 사실은 조마조마했었다. 그랬구나. 만약 가담하면 이거 이렇게 쉽게 안 끝난다. 그렇죠. 원까지 가담을 하면 아니 적극적으로. 원이라기보다 그건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홍장원이 가담하면 이거는 끝이다. 이게 쉽게 안 끝난다. 이렇게 걱정을 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홍장원이 가담할까봐 조마조마했고 그래서 안 하길 천만다행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홍장원 이른바 그 홍장원 메모 이제 폭로되고 난 다음 날이 7일이잖아요. 그때 11월 7일 날 이 박 의원이 SNS에다가 딱 올렸던 게 그거예요. 능력이 좋아서 홍장원 차장을 계속 경계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체포조 지시 거부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 자기가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박선 의원이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좀 속칭 말하는 빨대가 정보기관에 있는 게 아닌가. 예, 빨대가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은 그 국정원에서 특보도 하고 그 기조실장도 하고 1차장도 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 빨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홍장훈 차장 계엄 당시에 이제 그 국정원 동영상이 나갔잖아요. 뭐 네. 그것도 이제 어디서 나갔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정확히 알고 있었대요. 이걸 누가 내보내고 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특수 위장 임무 많은 블랙 요원 얘들이 하나도 복귀를 안 했다. 종료 이후에도 이것도 시시각각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보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재밌는 얘기가 주변에서 해준 얘기예요. 이게 이분이 국회의원이라기보다 정보를 수집해서 총괄하는 사람의 느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보 같은 거 있잖아요. 계엄 이런 얘기는 자기가 낱낱이 밝히지만 어떤 국익과 관련된 안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보다는 오히려 국가정보원장이나 이런 정보기관의 수장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이게 여권 인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상당히 이 계엄 얘기는 하지만 의외로 말을 많이 안 한다. 그리고 아무튼 빨대는 곳곳에 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한마디로 하면 이번에는 밥값 제대로 했네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맨날 싸우면서 세비만 축내고 뭐 밥값도 못 산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제 계엄의 밤 때 진짜 밥값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소개하신 분들은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 덧붙이면 이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뭐 감사를 표시한 분들이 사실 계엄 당일날 국회로 달려온 시민을 비롯해서 이제 뭐 아까 그 저기 뭐야 김병주 의원 때 뭐 택시 드라이버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뭐 도와주기도 맞아요, 했다는데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익명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을 막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언더진윤 편에서 이제 한 줄 평에 가수 싸이 노래 인용해가지고 나 완전히 세대서라는 뭐 인용을 했는데 싸이 노래를 한 번 더 인용하면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네, 이어서 이용욱 선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저도 김종인 기자 흉내내가지고 노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밥값 했네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걸 누군가 먼저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 준비를 안 했고요. 이게 일단 윤석열이 구속이 됐지만 뭐 추경호, 박성재, 한덕수 등이 이제 구속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내란 청산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그 그룹 중에 잼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 잼 압니다. 예. 난 멈추지 않는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아직도 시간이 있어. 지금 이렇게 멈출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현상하게 맞게 개사를 하면 이렇게 여기서 내란 청산 끝낼 수 없어. 우리 아직도 잔당이 많아. 야, 네, 오늘 지금 이렇게 지금 멈출 수는 없어. 그래서 윤석열과 그 잔당의 박멸 때까지 멈추지 말자.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사형 집행까지 얘기하시더니 뭔가 좀 이렇게 실종 일관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